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왕의 DNA를 분석하면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그녀의 조부모 16명 중 실제 혈통상 다른 사람은 고작 5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같은 사람들이 중복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클레오파트라라는 천재는 사실 300년간 이어진 근친혼의 마지막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보여준 전략, 선택, 관계는 사실 모두 이 뒤틀린 가족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로맨스가 아니라 생존이었고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기원전 69년 알렉산드리아 왕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딸이었죠. 하지만 이 아이의 탄생은 보통 왕실 출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아이의 증조부모는 남매였고 그 위 세대도 남매였거든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 장군이 세운 그리스계 왕조였는데 이들은 이집트 혈통과 섞이는 걸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형제 자매끼리 결혼하는 것이었죠. 파라오 전통을 흉내낸 건데 문제는 이게 300년 동안 계속됐다는 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태어난 왕가의 유전자 풀은 사실상 연못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 왕조라면 가계도가 나무처럼 뻗어나가는데 프톨레마이오스 가문의 가계도는 거의 원형에 가까웠죠. 할아버지가 동시에 외할아버지고 고모가 동시에 어머니인 구조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다는 건 단순히 왕족으로 산다는 것 이상의 의미였거든요. 가족이 곧 경쟁자였고 저녁 식탁이 곧 전쟁터였으며 혈육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린 클레오파트라가 처음 배운 건 글자가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언니 베레니케는 아버지가 로마로 망명한 틈을 타서 왕위를 차지했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자마자 처형당했거든요. 친아버지가 친딸의 목을 친 겁니다. 가족에? 그런 건 이 왕궁 어디에도 없었죠. 클레오파트라는 이 광경을 10살 때 목격했고 그때부터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랑받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요. 그녀는 언어에 집착했습니다. 그리스어는 기본이고 이집트어를 배웠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300년 역사상 이집트어를 배운 파라오는 클레오파트라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그리스어만 쓰면서 이집트인들을 지배했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달랐거든요. 그녀는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 페르시아어, 에티오피아어까지 마스터했습니다. 총 7개 언어를 구사했죠. 왜 그랬을까요? 언어는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통역 없이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건 정보를 독점한다는 의미였고 상대방의 진심을 먼저 파악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기원전 51년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죽습니다. 유언장에는 18살 클레오파트라와 10살짜리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공동 통치자로 그리고 부부로 지정했죠. 또 근친혼입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에게 이건 정치적 재앙이었습니다. 남동생은 꼭두각시였고 진짜 권력은 그 뒤에 있던 3명의 섭정관이 쥐고 있었거든요. 환관 포티노스, 장군 아킬라스, 수사학 교사 테오도토스, 이 3명은 클레오파트라를 처음부터 배제하려 했습니다. 여자가 이집트를 통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클레오파트라는 즉위 후 몇 달 동안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첫 수를 뒀죠. 왕실 문서에서 남동생의 이름을 빼버린 겁니다. 공식 칙령에 자기 이름만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인 도발이었죠. 섭정관들은 경악했고 즉각 반격에 나섭니다. 기원전 49년 그들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클레오파트라를 왕궁에서 쫓아냈습니다. 20살 여왕은 하룻밤 사이에 망명자가 됐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리아 국경 근처로 달아나 용병대를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돈은 어디서 났느냐고요? 그녀는 도망칠 때 왕실 금고의 상당 부분을 챙겨 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했던 거죠. 몇 달 만에 그녀는 제법 규모 있는 군대를 꾸렸고 이집트 국경으로 진군했습니다. 내전이 시작된 겁니다. 오빠이자 남편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군대와 클레오파트라의 용병대가 맞붙었죠. 바로 그때 로마에서 큰 사건이 터집니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내전이었죠. 폼페이우스가 패배해서 이집트로 도망쳐 왔고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참모들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폼페이우스를 죽여서 카이사르에게 바치면 환심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폼페이우스를 암살해서 머리를 잘라 카이사르에게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역겨워했죠. 로마의 귀족을 이렇게 야만적으로 죽였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진영의 첫 번째 실수였죠.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리아 왕궁에 머물며 이집트 왕위 분쟁을 중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기회가 왔다는 걸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오빠의 군대가 알렉산드리아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클레오파트라가 도시에 들어오는 순간 체포될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카이사르를 만날 것인가? 그녀는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카펫에 말려서 밀수품처럼 왕궁으로 들어가기로 한 거죠. 시칠리아 출신 상인 아폴로도로스가 클레오파트라를 카펫에 말아서 어깨에 메고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마 병사들 앞에서 카이사르 장군께 드릴 선물이라고 말했고 카이사르의 집무실까지 들어갔죠. 카펫이 펼쳐지고 클레오파트라가 나타났을 때 카이사르는 놀랐지만 동시에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배짱과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협상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프톨레마이오스 진영의 참모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카이사르의 귀에 자기 목소리를 집어넣은 뒤였으니까요.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의 관계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한 거래였죠. 카이사르는 이집트의 곡물이 필요했고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둘 다 서로를 이용했지만 클레오파트라가 한 수 위였죠. 그녀는 카이사르에게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며 동시에 자신의 지적 수준을 과시했습니다. 라틴어로 철학을 논하고 수학을 논하고 전략을 논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수많은 귀족 여성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여성은 처음이었거든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군대는 반발했고 알렉산드리아 전쟁이 터집니다. 카이사르의 로마군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녀는 카이사르에게 알렉산드리아의 지리, 항구 구조, 적군 장군들의 성향을 모두 알려줬습니다. 사실상 그녀가 전략 참모였던 겁니다. 전투 중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건 사실 전술적 방화였죠. 카이사르가 항구를 방어하기 위해 이집트 함선들을 불태웠고 그 불이 번진 겁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손실을 애석해했지만 살아남는 게 우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몇 달 이어졌고 결국 로마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패배합니다. 그는 도망치다가 나일강에서 익사했죠. 황금 갑옷을 입고 있어서 물에 가라앉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또 다른 동생 아르시노에도 왕위를 노렸다가 체포됐고요. 카이사르는 아르시노에를 로마로 끌고 가서 개선식에 전시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여동생이 죽지 않은 게 찝찝했지만 일단은 로마에 갇혀 있으니 위협은 줄어든 셈이었죠.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이집트 여왕이 됩니다. 이번에는 더 어린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공동 통치자가 됐죠. 또 근친혼입니다. 하지만 이번 남동생은 11살이었고 완전히 클레오파트라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전부 클레오파트라가 쥐었죠. 그녀는 즉시 행정개혁에 착수합니다. 이집트의 세금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나일강 범람 예측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신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죠. 이집트를 다시 부유하게 만들어서 로마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카이사르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카이사리온, 작은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붙인 아들이었죠. 이건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로마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 이집트 왕위 계승자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린 거죠.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로마로 초대했고 그녀는 화려한 수행단을 이끌고 로마에 입성합니다. 로마 귀족들은 충격을 받았죠. 외국 여왕이 카이사르의 별장에 머물며 로마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로마 체류 기간 동안 그녀는 단순히 카이사르의 애인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로마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이집트 문화를 전파했고 동시에 로마 정치 시스템을 학습했죠. 그녀는 원로회 의원들의 파벌 구조, 로마 시민들의 정서, 군단 지휘관들의 성향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정보 수집이 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로마인들의 반감은 점점 커졌고 카이사르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과 함께 클레오파트라는 그 상징이 됐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가 원로회에서 암살당합니다. 23군데 칼에 찔려 죽었죠. 클레오파트라는 즉각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로마에 더 머물면 자신도 위험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녀는 카이사리온을 데리고 조용히 로마를 떠나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장례식도 기다리지 않았죠. 생존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이집트로 돌아온 클레오파트라는 즉시 권력 공백을 메웁니다. 공동 통치자였던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가 갑자기 죽었는데 독살 의혹이 있었죠. 클레오파트라가 직접 명령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 카이사리온을 공동 통치자로 세우고 이제 진짜 단독 권력을 쥐게 됐습니다. 로마는 다시 내전에 빠졌습니다. 카이사르의 암살자들과 그의 지지자들이 싸웠죠.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르의 오른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연합해서 암살자들을 물리쳤고 이후 로마 세계를 둘로 나눴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서쪽, 안토니우스는 동쪽을 맡았죠. 클레오파트라는 이 상황을 주시하며 계산했습니다. 이집트는 동방에 속하니 안토니우스와 협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원전 41년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타르수스로 소환합니다. 이집트가 카이사르 암살자들을 도왔다는 명목이었죠. 사실은 이집트의 자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며칠 동안 답장을 미루다가 마침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지 않았죠. 그녀는 황금으로 장식된 배를 타고 보라색 돛을 펼치고 아프로디테의 여신 복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배에서는 향이 피어올랐고 시종들은 큐피드 분장을 했죠. 이건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부를 수 있는 신하가 아니라 협상할 가치가 있는 여신이다 라는 메시지였거든요.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와는 다른 타입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냉철한 전략가였지만 안토니우스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군인이었죠. 클레오파트라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안토니우스에게는 지적 토론보다 화려한 연회와 감각적인 경험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녀는 안토니우스를 알렉산드리아로 초대해서 매일 밤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유명한 진주 일화도 이때 나왔죠. 클레오파트라가 거대한 진주를 식초에 녹여 마셔버린 사건입니다. 수백만 달러 가치의 진주를 한 번에 소비한 거죠. 안토니우스에게 이집트의 부는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관계도 정치적 거래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파르티아 원정에 필요한 자금과 곡물을 원했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영토 확장을 원했죠. 그녀는 안토니우스를 설득해서 시리아 일부, 킬리키아, 페니키아 해안 지역을 이집트에 넘기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영토를 외국 여왕에게 넘긴 겁니다. 이건 로마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경제를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고 무역로를 확보했으며 화폐 제도를 개혁했죠. 그녀는 안토니우스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였죠. 이 아이들의 이름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름을 물려받은 아들 클레오파트라는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와 이집트가 결합된 제국을 꿈꿨죠. 하지만 로마에서는 옥타비아누스가 착실히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를 이집트 여왕에게 홀린 배신자로 묘사하며 선전전을 펼쳤죠.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와 이혼하고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문이 퍼지자 로마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는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외국인을 적으로 삼으면 로마인들이 더 쉽게 지지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이 벌어집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함대를 직접 이끌고 참전했죠. 이집트 여왕이 전투에 직접 나선 겁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어느 순간 클레오파트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각 신호를 보낸 거죠. 왜였을까요? 일부 역사가들은 그녀가 겁을 먹었다고 하지만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은 전략적 후퇴였다는 겁니다. 함대를 보존해서 이집트로 돌아가 재정비하려 했던 것이죠. 문제는 안토니우스가 그녀를 따라 전장을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전투는 끝났고 안토니우스의 병사들은 사기를 잃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와 마지막 전략을 짰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무덤을 짓고 거기에 이집트의 모든 보물을 쌓아뒀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보물도 함께 불탈 것이다. 협상 카드였던 겁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에 부가 필요했고 클레오파트라를 산채로 잡아야 했죠.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듣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칼로 자신을 찔렀지만 즉사하지는 않았죠. 그는 피를 흘리며 클레오파트라가 숨어있던 무덤으로 옮겨졌고 그녀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마지막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직접 만나 조건을 제시했죠. 자신은 물러나되 아들 카이사리온을 이집트 왕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거절했죠. 카이사리온은 카이사르의 친아들이었고 그 존재 자체가 옥타비아누스의 정통성을 위협했으니까요.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이 로마 개선식에 끌려갈 운명이란 걸 알았습니다. 여동생 아르시노에가 사슬에 묶여 끌려간 것처럼요. 그녀는 그 굴욕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자살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는 독사에 물려 죽었다고 전해지죠. 아스프라는 뱀이었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녀는 왕실 예복을 입고 왕관을 쓴 채 죽었습니다. 여왕으로 살았고 여왕으로 죽은 겁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가 원했던 건 산채로 포로가 된 클레오파트라였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기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죠.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안토니우스 옆에 묻어주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리온은 처형했죠. 12살 소년이었지만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위협이었으니까요. 카이사르는 한 명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남기며 죽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끝났습니다. 300년간 이어진 근친혼의 역사도 막을 내렸죠.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됐고 클레오파트라의 자녀들 중 카이사리오는 죽었고 나머지는 로마로 끌려가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 왕족이 로마 귀족의 양자로 자란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죠. 클레오파트라는 흔히 판물파탈로 묘사됩니다. 2명의 로마 장군을 유혹한 요부라는 이미지죠.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7개 언어를 구사하는 학자였고 이집트 경제를 재건한 행정가였으며 300년 근친혼 왕조의 마지막 생존자로서 불가능한 게임을 끝까지 플레이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녀가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선택한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생존 때문이었죠.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이집트를 지키기 위해 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동맹이었고 그 동맹을 만드는 방법이 관계였던 겁니다. 그녀의 비극은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처음부터 불안정했죠. 근친혼으로 순수 혈통을 지키려 했지만 그 결과는 유전적 취약성과 끊임없는 내분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 시스템에서 태어나 그 시스템의 규칙대로 살았고 결국 그 시스템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기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죠. 포로가 되는 대신 죽음을 택했고 굴욕 대신 존엄을 선택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클레오파트라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그녀의 미모나 연애 이야기만 기억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훨씬 복잡하고 비극적이죠. 근친혼이라는 뒤틀린 시스템 속에서 태어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권력을 위해 싸우고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왕. 그녀는 사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죽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